안녕하세요. 실화사연 잘 듣고 있는 40대 여자예요.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서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있고 견디고 있어요. 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현명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들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예전에 배우로 일을 했어요. 한창 잘 나갈 때는 조연으로 드라마 출연도 하고 광고도 몇 개 찍었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주치더라도 바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없지만 몇 해 전 복고가 유행하면서 제가 출연했던 드라마가 재방영이 됐는데 그걸 보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요즘은 계세요. 기억해 주시고 인사를 해주시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어렸을 때 엄마 손을 잡고 동네 회관에서 하는 신데렐라 연극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날 행사로 진행된 연극이었고 지방을 돌아다니며 행사를 하는 극단이라 연기력은 떨어지지만 당시 어린 저에게는 큰 감명을 준 그런 연극이었어요. 그 연극을 보고 연기라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국민 학생들부터 계속된 꿈은 배우라는 진로로 선명해졌고 그 배우가 되기 위해 대학을 연극영화과로 결정하고 준비를 했어요. 수도권으로 진학을 해야 더 유리할 것 같아 내신 관리도 해야 했고 연기 학원도 다니며 꿈을 위해 달렸죠. 그리고 드디어 연영과로 합격을 하게 되어 혼자 서울로 올라와 생활하게 되었어요. 집이 그리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직장생활 하셨는데 3남매 중에 둘째였던 저만 서울 쪽으로 진학을 한 거였죠. 오빠는 지방대로 진학했는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오빠와 달리 돈이 많이 드는 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서울에서 생활하려면 학비, 집세, 생활비가 따로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서울로 가겠다는 저의 의지도 꺾으려고 하셨고요. 희진아, 꼭 그쪽으로 가야 하니? 그냥 집 근처에 가면 안 되겠어? 엄마, 나는 꼭 서울로 가고 싶은데 지방에서는 연예인 생활 힘들어. 나 좋은 배우 돼서 꼭 엄마 호강시켜줄게, 어? 네 말대로 된다면 너무나 좋은 거지. 그런데 배우 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엄마, 나 진짜 자신 있어. 제발, 어? 나 서울 보내줘. 한번 술을 내보자. 어떻게든 되겠지. 산입에 거미줄 치겠니? 한번 해봐. 정말? 엄마 고마워. 나 진짜 열심히 할게. 나 믿어줘.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엄마는 서울로 가는 걸 허락해 주셨고 저는 들떠서 서울행을 준비했어요. 그때는 희망이 부풀어서 뭐든 다 잘 될 것 같았고 바로 배우가 되어서 TV에도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서울살이의 현실은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도 부담이 될 정도였어요. 희진아, 이번 달에는 좀 적게 보냈어. 아버지가 일을 그만두셔야 돼서. 그만두셨다고? 왜? 회사가 부도가 났어. 몇 달 전부터 위태위태하다고 하더구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다른 일 알아보고 있으니까. 아버지는 괜찮아? 힘들어 하시지. 왜 안 그러시겠어. 25년을 다신 회사인데 어떻게 갈수록 경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니? 나 때문에 더 힘드신 거 아니야? 돈 많이 들어서? 너희들 공부할 돈은 따로 빼놨는데 요즘 예의치 않아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 달은 엄마가 좀 더 보내줄게. 고마워 엄마. 밥 잘 챙겨 먹고 그래. 알았지? 집에 큰일이 있어도 바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뭐 하는 짓인가 회의가 될 때도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오디션도 보러 다니고 영화 촬영지, 드라마 촬영지도 쫓아다녀 봤지만 단역 하나 얻는 것도 잘 되지 않았어요. 기껏 해봐야 엑스트라 출연으로 행인 1, 행인 2만 할 뿐이었고요. 처음에는 그것도 경험이라 생각하며 기꺼이 했지만 1년이 넘도록 발전이 없으니 같은 자리만 뱅뱅 도는 것 같아 지쳐갔어요. 그런 와중에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졌고
엄마는 학교를 휴학하고 집으로 내려오라는 말씀하셨어요.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나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고민을 하고 있으니 같이 배우지망생을 하고 있는 친구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때마침 너무나 고마운 도움의 손길이었어요. 저는 살던 원룸을 빼서 보증금을 집으로 보내고 친구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친구도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기에 월세 얼마와 생활비는 알바를 해서 충당을 했고요. 돈이 공하니 알바를 늘리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오디션을 보러 다닐 시간이 부족했어요. 연기 학원비를 계속 내려면 일을 줄일 수는 없고 실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오디션 보는 일을 잠시 보류했어요. 그렇게 결정하기 정말 힘들었지만 가늘고 길게 가자는 생각을 했죠. 집으로 내려가면 배우가 되는 게 더 힘들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잠시 참고 연기를 배우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또 어려움이 닥쳤어요. 같이 사는 친구가 집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더군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직 우리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잖아. 나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 내 길은 이게 아닌 것 같아. 미안해. 그럼 앞으로 어떡할 거야? 집으로 내려가려고. 솔직히 엄마가 그동안 돈 보내주신다고 힘들어하셔서 이 집 비워야 할 것 같아.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똑같이 배우 지망생으로 있던 친구가 꿈을 포기하고 집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안 그래도 불안한데 더 불안해졌어요. 나도 친구처럼 그만두고 집에 가야 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게다가 지내던 원룸도 정리한다며 지낼 곳을 알아보라는 말에 더 막막해졌고요. 지낼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원룸 한 칸이라도 구할 보증금도 없는 상황에 엄마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막막했어요. 2달 뒤 친구는 서울 생활을 모두 접고 집으로 내려갔고 저는 한 달에 15만 원 하는 고시원을 겨우 찾아 들어갔어요. 엄청 싼 가격에 들어갔는데 이 가격이 싼 만큼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침대랑 책상만 겨우 들어가는 방에 길이가 좁아서 발을 편하게 뻗을 수도 없는 구조였어요. 거기다 주인이 세탁을 했다고 했지만 찌든 때가 그대로 있는 침대까지 방 안에 배인 냄새도 너무 역해서 들어가자마자 구역질이 날 정도였죠. 밤에는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는 것 같고 조용히 있으면 벌레 기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끔찍했지만 참아야 했어요. 정말 잠시라도 있기 싫은 곳이었지만 별 수 있나요? 갈 곳이 없으니 참고 적응할 수밖에요. 서울은 지방보다 물가도 비싸서 밥 먹는 것도 늘 배가 고팠어요. 아침엔 우유 하나, 점심때는 알바하는 곳에서 밥을 해결했고 저녁은 또 삼각김밥 하나 사서 먹고 그랬어요. 배가 고플 땐 물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려고 했어요. 배우가 되려면 날씬하게 유리하니까 돈 주고도 다이어트 한다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 여기면서 배고픔을 이겨냈어요. 그때 일을 떠올리니 어린 날에 제가 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싶어요. 지금은 따뜻한 집에서 먹고 싶은 것도 먹으며 살고 있으니 얼마나 상황이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를 잘 버텨서 지금까지 왔다 생각하면 제 자신이 기특하기도 해요. 고시원 방에 포스터를 하나 붙여놨는데 그 당시에 가장 핫했던 여자 배우였어요. TV만 틀면 광고에 나오는 여자 배우. 드라마만 찍었다 하면 흥행몰이에 성공하는 그 배우 사진을 보면서 나도 꼭 저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곤 했죠. 무섭고 더럽고 힘든 생활이라도 성공한 내 모습을 상상하면 힘든 것도 다 참을 수 있었어요. 언젠가 나에게도 기회는 온다. 나는 꼭 성공하고 만다. 이런 생각들로 내 멘탈을 단단하게 단련시켰죠. 그런데 정말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엑스트라만 하다가 드디어 단역을 따르게 되었고 그게 물꼬가 되어 출연할 수 있는 작품이 늘어났어요. 적어도 대사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된 거예요. 정말 희한했어요. 나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수많은 스태프들이 이제 제 이름 석자를 기억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바라봐주는 게 신기했어요. 언젠가 잘 될 거야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정말 일이 풀리기 시작하니 정말 되는구나 싶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들뜨면 혹시나 일을 망칠까봐 자중하면서 주어진 역할에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프로필을 채워나가고 있을 때 드라마 촬영지에 누군가 저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줬어요. 김희준 씨? 네? 전데요? 누구세요? 우선 이것부터 받아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혹시 소속사에 들어갔어요? 아니요, 아직요. 잘 됐네요. 우리 대표님이 희진 씨한테 관심이 있으신데 우리랑 같이 일해볼래요? 정말요? 진짜요? 관심 있으면 내일 사무실로 와요. 거기서 대표님이랑 자세히 얘기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니저란 사람이 저에게 명함을 하나 건네줬어요. 자기네 소속사에 들어오라는 권유였고 처음으로 제안을 받아본 거라 너무 기뻤죠. 이름도 없는 무명인데 소속사라니. 소속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유명해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날 사무실에 찾아간 저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나오게 됐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음은 이미 인기 배우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이제 다 해결됐다. 지긋지긋한 고시원도 나올 수 있게 됐고 배역 다니는 것도 더 수월하게 될 거고 그렇게만 된다면 돈도 따라올 거야. 돈 벌면 엄마한테 먼저 줘야지. 제가 원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한껏 들떠 있었어요. 엄마, 나 소속사에 들어갔어. 정말이니? 세상에, 이제 너 TV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는 거야? 배역 다니고 인지도 올라가면 TV에도 나오겠지. 소속사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걱정 없어, 엄마. 그래, 우리 딸 정말 고생했다. 혼자 그 먼 서울까지 가서 얼마나 힘들었어. 아휴. 엄마, 왜 울고 그래? 나 안 힘들어. 왜 안 힘들어? 객지 생활이 어디 쉬워?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휴. 여태 잘 키워줬으면 됐지. 나머지 다 내 몫이야. 내가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알았어. 집에는 언제 와? 오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우선 일 좀 하고 시간 내서 갈게. 그래, 건강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엄마도. 엄마의 우는 소리 들으니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하지만 제가 울면 엄마가 더 속상하실까봐 꾹 참았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기쁜 일이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던지 혼자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소속사에 들어가고 나서 확실히 일이 늘어났어요. 매니저도 생겼고 촬영 전 숍에 들려서 관리도 받았고요. 이전에는 혼자 다 해야 했던 일들이 대신해주는 사람이 생겼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대로만 가면 정말 뜰 수 있다. 이런 희망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이 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는데 매니저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준비하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촬영인데 갑자기 잡혀요? 대역이에요? 어디 펑크 났어요? 펑크요, 펑크. 그거 땜빵하러 가는 거야. 그래요? 무슨 배역인데요? 가보면 알아. 네, 알겠어요. 펑크난 배역에 대타로 가는 거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한 번이라도 더 촬영할 수 있는 거니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TV에 자꾸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뭐든 닥치는 대로 해야 했어요. 옷은 깔끔한 투피스로 짧은 치마를 입으라고 해서 맞춤으로 챙겨 입고 메이크업은 혼자 했어요. 발랄한 여대생 분위기를 내라고 해서 하던 대로 꾸몄죠.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드라마 촬영지가 아닌 곳으로 차가 갔고 드디어 도착해 내린 곳은 호텔이었어요. 여기로 왜 온 거예요? 호텔에서 촬영해요? 그냥 조용히 하고 따라와. 네. 평소답지 않게 경직된 매니저를 따라 호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곧장 객실로 이동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제가 선 곳은 호텔 상층에 있는 스위트룸이었어요. 들어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마 여기서 촬영한다는 건 아닐 테고. 안에 계신 분 오늘 잘 모셔. 뭐라고요? 알아들었잖아. 실수하지 마. 미쳤어요? 지금 나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매장 되고 싶어? 너 뜨고 싶다며. 그럼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런 식은 싫어요. 내일이라도 고향집에 내려가려면 마음대로 해. 너 말고도 뜨고 싶은 애들 널렸어. 울고 싶었어요. 촬영한다고 기껏 꾸미고 들뜬 마음으로 따라왔는데 스위트룸이라니. 방 안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내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어요. 등 뒤로는 매니저가 버티고 서 있고 앞엔 객실 문이 버티고 있었어요.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결정해야 했죠. 그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너무나 싫었지만 한 번만 눈 딱 감으면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욕심이 저를 유혹했죠. 반대로 제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흔히들 말하는 스폰을 받는 거잖아요. 배우가 꿈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길이었어요. 매니저는 한 번 더 저에게 매장 나가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는 말을 했고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저는 그 방문을 열고 말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새로 들어가는 드라마의 조연으로 발탁이 되었어요. 네, 저는 스폰을 받는 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대가는 기대 이상으로 돌아왔어요. 드라마 조연에 영화 촬영도 들어가고 광고도 몇 개 찍고요. 이름도 없는 무명 배우의 파격적인 대우가 주어진 거예요. 밀려오는 일들을 쳐내가며 바빠졌지만 저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멘탈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고 아무렇지 않은 척 버텨내고 있었어요. 얼굴이 알려지자 지인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제 자랑을 하셨고 잊고 지냈던 사람들이 저에게 아는 척을 했죠. 그 사람들이 연락을 받으면서 거짓으로 웃었어요. 거짓으로 즐거운 척을 했고 거짓으로 자신 있는 척 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었어요. 제 속에는 실력이 아닌 걸로 유명세를 치른 제 자신이 더럽게 느껴지고 경멸스러웠어요. 저는 점점 표정을 잃어갔고 생기가 없어졌어요. 촬영을 하면서도 NG가 수시로 나서 점점 민폐녀가 되어가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도 호텔 스위트룸은 꾸준히 가야 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결국 저는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압박감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 와중에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단역 시절부터 저에게 관심을 보여줬던 팬분이 있었는데 팬 모임 자리에서 만나게 됐고 저보다 나이 많은 남자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죠. 희재 씨는 정말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분명 나중에 큰 스타가 될 겁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더 고마워요. 계속 TV에 나와주세요. 맹목적으로 사랑해주는 팬들을 만날 때마다 그나마 숨을 쉴 것 같았어요. 제 연기를 보고 오롯이 마음을 주는 팬들을 보면 진심으로 사랑받는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편해졌고요. 그래서였는지 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지금의 남편과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제 연락처를 어떻게 하셨는지 연락이 계속 왔고 거절하지 못해 받아주다가 점점 제가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맛있는 걸 먹이고 싶어서 맛집을 알아와 사주고 사소한 거라도 잊지 않고 제 상태를 살펴줬어요. 마음고생으로 살이 자꾸만 빠지는 저를 걱정하며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고요. 멘탈이 무너졌던 저는 도망갈 탈출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따뜻한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살이 갈수록 더 빠지는 것 같은데 많이 힘들어? 그래 보여? 아니야, 새로 작품 들어간다고 다이어트 해서 그래.
여기서 더 뺄 게 뭐 있다고 다이어트를 해. 이러다가 큰일 나겠는데. 괜찮아. 이 바닥 다 이렇게 해. 그냥 일 그만두는 건 어때? 뭐? 그만두라고? 내가 너 하나 먹여 살릴 수 있어. 이렇게 힘들게 연기하지 말고 나랑 결혼하자. 결혼하자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진심이야, 희진아. 저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어요. 평생 저 하나만 지금처럼 사랑하겠다고. 그러니 자기와 결혼하자고 말이에요. 그의 프로포즈를 받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라는 생각에 위로가 되었고 그 따뜻함에 안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쌓은 배우라는 직업을 포기하기로 결심을 했죠.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저 자신으로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결혼 발표를 하고 모든 연예계 생활을 접었어요. 소속사에선 물론 아쉬워했죠. 좋은 배우가 떠나서 아쉬운 게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맞게 움직일 사람이 없어져서 아쉬운 듯 했어요. 계약 파기 안 해주면 제가 겪은 일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니 군말 않고 계약 해지를 해줬고 드디어 저를 가던 족쇄를 풀어낼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과 지인들은 너무 아깝다며 은퇴를 말렸지만 저는 아무 미련이 없었어요. 오히려 새로 시작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나 기대가 되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 결혼 생활. 남편은 저를 많이 사랑해줬고 저 역시 살림하며 내조에 힘썼어요. 결혼하고 다음에 아이도 생겼고 시댁에도 예쁨 받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경조사든 뭐든 나서서 챙겼어요. 남편처럼 시부모님도 제가 배우 출신이라는 걸 좋아하셨는데 어딜 가서 제 소개를 할 때도 배우라는 말을 꼭 붙여서 설명하셨어요. 시간이 흘러도 계속 따라붙는 배우라는 말이 불편했지만 가족들이 좋아하니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유통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해외 수입품들을 다루는 사람이라 사업이 꽤 잘 됐어요. 서울 토박이라 인맥도 넓었고 사업 수완도 있었고요. 그런 사람이 제 팬클럽 일원으로 팬미팅까지 챙겨 다녔다는 게 의외이긴 했지만 저와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보다 하며 웃어 넘겼죠. 아이를 낳고 육아에 전념하면서 점점 남편이 변해갔어요. 물론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했지만 결혼 직전과 비교해도 늦는 날이 너무 잦았어요. 집에 와도 밥만 먹고 또 일한다며 서재에 틀어박히기 일쑤고 잠도 각방을 쓰고요. 피곤해서 푹 자려고 그런다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가끔 모임이 있어서 같이 동행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를 과시용으로 데리고 다닌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어요. 나는 내 주위에 우리 와이프보다 예쁜 여자 본 적이 없다. 아무나 미인을 사는 줄 아냐? 응? 이런 와이프 누구 쉽지 않아. 게임으로 치면 희귀템이라고. 희귀템. 우리 와이프가 몸매가 좀 되지. 연애할 때도 이 몸매에 내가 반한 거 아니겠냐? 얼핏 칭찬하는 말 같지만 전혀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저를 아내로 존중하는 말을 하나도 넣지 않은 채 그저 제 외모와 몸매로 지인들에게 과시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오히려 듣는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볼 정도였죠. 제가 기분이 나빠서 따져 물으면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 진짜 성격 이상하다. 내 마누라 이쁘다고 자랑도 못하냐? 외모 갖고 자랑할 게 뭐 있어. 나는 그런 거 기분 나빠. 네가 남자들 몰라서 그래. 우리는 그런 거 장난으로 말하고 그래. 그게 왜 기분 나쁜지 진짜 이해 안 된다. 내가 싫다잖아. 싫다는 거 안 하면 안 돼? 아, 그만해. 그냥 같이 다니지는 말자. 기껏 챙겨줬던 이 지랄이냐? 뭐라고? 그만하라고. 결혼 3년 만에 남편이 너무 달라졌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 말투, 행동들 모두 제가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더군요. 아들에게조차 관심 없는 듯한 모습에 저는 화가 났고 우리 사이는 냉전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일 핑계로 밖으로 들어왔고 저도 아들만 바라보며 육아에 집중했어요.
그런 생활이 계속되어도 남편이 바람이 날 거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늘 일 때문에 바쁘다고 했고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남편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단란 주점이나 여자들과 어울리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라 당연히 외도 같은 건 하지 않는다 생각했는데 제가 순진했어요. 너무나 그 사람을 믿었어요. 얼마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는데 저와 아들을 배신할 줄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저도 아는 사람이었는데 저와 먼저 알고 가까워졌던 사람이에요. 마치 친동생처럼 아꼈던 그런 여자요. 배우 생활을 할 때 가까이 지냈던 동생이었어요. 그 친구도 배우 지망생이었는데 제대로 데뷔를 못했고 결국 포기하고 연예계를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런 동생이 안타까워 제가 많이 챙겨줬었는데 서로의 비밀도 모두 공유하는 그런 사이였어요. 너무 가까웠던 사이라 남편과 연애할 때도 자주 같이 만났어요. 제가 늦을 땐 둘이 식사를 할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둘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연락이 돌연 끊어졌어요. 그 친구가 잠적을 해서 제 연락을 받지 않길래 이상하다 생각은 해도 결혼 생활에 정신이 없어 한동안 잊고 살았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 8년차가 됐을 때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대신 받았다가 그 동생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지금 남편이 잠깐 주차장에 내려가서요. 누구세요? 저기 희진 언니. 네, 희진 언니? 어머, 혹시 수정이니? 언니 오랜만이지. 세상이 기집애. 그동안 연락도 안 되고 어떻게 지냈어? 잘 지내고 있지. 언니도 잘 있었어? 나야 뭐 애 키운다고 그런다고. 그런데 우리 애 아빠한테 무슨 일이야? 별거 아니야. 이만 끊을게. 잠깐만 수정아, 끊지 마. 동생은 용건을 말하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해서 반가웠지만 한편으로 이상했어요. 저와는 연락이 안 되는데 남편 전화번호로 연락이 왔다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심지어 남편 핸드폰을 분실해서 연락처를 바꿨는데 바뀐 번호로 전화가 왔다는 건 그 번호를 안다는 거잖아요. 너무 이상해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남편도 용건을 모르겠다며 얼버무렸고 저의 의심은 조금씩 커지게 되었어요. 수상한 게 확실했지만 둘이 깊은 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도 여전히 남편을 믿고 있었고 그저 동생에게 서운한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두 눈으로 보고 말았어요. 집 지하 주차장에서 그 동생의 차에서 내리는 남편을요. 그리고 둘이 입맞춤하는 것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았죠. 남편은 저 몰래 그 동생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린 남편은 손인사를 하고 뒤돌아섰고 저와 정면으로 마주쳤어요. 웃고 있던 남편은 경직이 되었고 출발했던 차는 멈춰섰어요. 그리고 동생은 겁도 없이 차에서 내려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움직였어요. 남편을 지나쳐 그 동생에게로 갔고 뛰어가 동생의 머리채를 잡았어요. 이거 나. 너 머리가 어떻게 됐구나. 감히 내 남편을 넘봐? 미쳤어? 누가 넘봤다고 그래? 누가? 뭐? 이건 나. 저 남자 처음부터 내 남자였어. 언니가 좋아하기 전부터 내가 먼저 좋아했다고. 저 사람 찍은 건 내가 아니라 언니야. 너 미쳤니?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두 사람 이러지 마. 수정아, 너는 그냥 가. 가긴 어딜 가. 어서 가. 동생은 마지못해 차에 올라가 버렸고 저와 남편만 남았어요. 배신감에 눈물이 줄줄 흘렀고 그런 저를 남편은 외면하더군요. 심지어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는 그렇게 냉정하게 그러놓고 바람을 피워. 입이 있으면 어디 말을 해봐. 미안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미안해? 어쩌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마음이 있었으니까 쟤랑 바람이 났겠지.
어떻게 우리 아파트까지 전열차를 타고 들어올 생각을 해? 우선 들어가자. 여기 주차장이야. 동네 창피한 줄은 아니? 부끄러운 줄은 알아? 조용히 해. 집으로 우선 들어가. 남편은 절규하는 저를 질질 끌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고함치는 제 입을 손으로 막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했어요. 더러운 손 치우라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잡힌 발목이 시퍼렇게 멍이 올라왔어요. 나를 이렇게 대하는 남편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무서웠어요. 시끄럽게 하지 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렇게 알고 덮어. 야, 다 네 맘대로야? 여기까지만 해. 더 이상 변명도 없이 남편은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잘못은 남편이 했지만 절대로 잘못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어요. 서러웠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도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저는 잠든 아이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울음소리에 깨는 아들이 저를 안아줬지만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것도 참고 넘어가는 것도 뭐가 더 나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다음날 저는 그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남편은 정리하겠다고 했으니 그 동생에게도 확답을 들어야 했어요. 만나자고 했고 동생도 그러자 하더군요. 사람이 적은 한적한 찻집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는데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겨우 숨을 고르고 있으니 동생이 도착했어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니? 뭘 그런 걸 하려고 그래. 만나주게 됐어. 그래서 나랑 연락 끊은 거야? 맞아. 야, 김수정. 언니는 오빠 정말 많이 믿나 봐? 그게 무슨 소리야. 알아듣게 말해. 오빠가 그러던데? 언니가 예전 같지 않대. 결혼하고 애 낳고 보니 볼 것도 없고 집에서 공주 대접이나 받으려고 한다면서 귀찮아하던데? 너 그게 말이니? 어쩜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내가 왜 미안해야 해? 나 하나도 안 미안해. 오히려 언니가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이참에 둘이 이혼 좀 해주라. 내가 오빠 데리고 살게. 너 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기는커녕 오히려 기고만장해서 저에게 할 말 다 하는 동생 얼굴을 세차게 때렸어요. 동생은 맞고도 뭐가 그리 당당한지 피식 웃더군요. 한 번은 맞아준다 내가. 이혼 결정하면 연락 줘. 나 이만 갈게. 어디가 다시는 안 만난다고 말해. 각서쓰란 말이야. 오빠 내 남자야. 언제든 내가 데려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동생은 가버리고 혼자 남겨진 저는 차에 가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더군다나 친한 동생과 그런 사이라니. 저는 남편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먼저 집에 와 있었어요. 남편은 지친 제 손을 잡더니 미안하다고 했어요. 방금 정리하고 오는 길이야. 누구랑? 수정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어제는 내가 당황해서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상처만 주고 너무 미안하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수정이라도 정리하고 이제는 당신이랑 우리 아들만 생각하면서 살게. 내가 그 말 어떻게 믿어. 당신이 벌써 배신을 했는데.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어떻게 너랑 헤어지고 제대로 살겠어.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희진아. 제발 용서해줘. 남편은 절실하게 매달리며 용서를 구했어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고 아이를 위해 기회를 주자 싶더군요. 혼자였다면 벌써 이혼을 했겠지만 아들에게 그런 슬픔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외도 사건 이후 우리는 다시 가까워졌어요. 저에게 냉정했던 남편이 살갑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더군요. 예전만큼 다정하게 대할 수는 없었지만 저도 노력했어요. 어차피 살기로 했으니
저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살았어요. 남편은 여전히 사업이 바빴고 저는 아들을 돌보며 지냈어요. 아들의 공부 스케줄을 챙기며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며 지냈어요. 어느새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고 사춘기인지 점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에 서운해질 때쯤 레트로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주연으로 출연했던 드라마가 방송이 되고 다시 일을 해보자는 제의도 들어오더군요. 잊혀진 배우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니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일을 다시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어요. 무엇보다 예전처럼 연기하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인 줄은 알지만 일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에게 악플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배우라는 직업이 있었으니 악플러들에게 그런 댓글이 달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정도가 좀 심했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아들이 먼저 알고는 저희가 화를 내는 거예요. 엄마 댓글 봤어? 댓글? 무슨 댓글? 인터넷에 무슨 말이 돌아다니는지 모르지 엄마는. 대체 왜 그러는데? 아이씨 이것 봐. 엄마가 사기꾼이래.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고 아빠랑 결혼하기 전에. 그런 거 다 가짜야. 엄마 그런 적 없어. 엄마 이름 밑에 다 이런 댓글이란 말이야. 나도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이 너무 많으니까 친구들이 다 믿는단 말이야. 그렇게 심해? 몰라. 나 학교 안 가. 안 갈 거야. 꽝! 아들은 울면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얘기하자면 문을 열라고 해도 꿈쩍도 안 하고요. 연예인들 악플 달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저 역시 은퇴 전에는 악성 댓글 때문에 마음 상한 적도 있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아들이 걱정이 돼서 확인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 말대로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들도 있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악플러 리스트를 뽑아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저도 저였지만 아들이 울면서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냥 둬선 안 되겠다 싶어서요. 얼마나 심한지 한 아이디로 하루에 적게는 70건, 많게는 100건까지 악플을 작성했더라고요. 대체 저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일어나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활동을 접어지도 한참이고 방송 출연도 한 적 없는데 왜 이러는지 너무 속상했어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저에게 가장 심하게 댓글 작성한 사람이 나왔어요. 조사하니 중학생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애도 중학생인데 어쩜 애가 이렇게 나쁜가 해서 얼굴을 보러 경찰서로 갔어요. 먼저 도착해 가해자를 기다리는데 잠시 소란스럽더니 어떤 여자가 중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를 데리고 들어오는 게 보이더군요. 화가 난 저는 자리에 앉아 그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뒤 면담실로 들어오는데 여자 얼굴이 낯이 익었어요. 그 여자는 제 얼굴을 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 앉았고요. 누구지 싶어 다시 살펴보는데 세상에 이게 누구야? 제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바로 그 동생이었어요. 또 만나네. 언니 잘 있었어요? 네 아들이니? 네 언니. 형준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동생과 그 아들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중학생이라는 아들은 잘못이 없다는 듯 삐딱한 태도로 앉아 있었고 동생은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네가 댓글 썼니? 왜 그랬어? 보안이 일부러 그 많은 글을 쓴 것 같은데. 아줌마가 싫어서요? 나? 내가 왜? 그냥 싫어요. 형준아. 중학생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노려보는 눈빛이 아주 기분 나빴고요. 기가 찼어요. 잘못해서 경찰서에 잡혀온 주제에 뭐가 이리 당당하지 어이가 없었죠. 중학생이라길래 잘못을 뉘우친다면 따끔하게 혼내고 돌려보낼 생각이었는데 그럴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언니
우리 형준이가 지금 사춘기라서 그래요. 집에서 얼마나 뉘우쳤다고요. 잘못한 거 자기도 아는데 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네? 네 눈에는 이게 뉘우치는 걸로 보이니? 지 엄마 닮아서 뻔뻔하고 아주 체질인 것 같은데. 언니 제발. 우리 학교에서 회장이야. 원래 이런 애 아니야. 얼마나 착실하고 마음도 여린데. 학교 회장이라고?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언니. 동생은 자꾸 저에게 선처해달라고 매달렸어요. 자식 생각해서 자존심도 굽히고 그러는 것 같았죠. 예전에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이제 자식 무서운 줄은 아는가 보다 싶었어요. 저는 화가 풀리지 않았고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동생은 한 번 더 사과를 하고는 아이를 데리고 가더군요. 저도 일어서려고 하다가 멈칫했어요. 아무래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동생의 아들이 제 아들과 닮은 느낌이 났고 이름도 비슷했어요. 심지어 나이까지 같았는데 생김새가 비슷하니 이상하더라고요. 제 아들은 제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붕어빵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닮았는데 결론은 동생의 자식도 제 남편을 닮았다는 거였죠. 뒷골이 차가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그건 아니지 라며 생각을 돌렸지만 아무래도 의심을 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동생 아들이 물 마시던 종이컵을 챙겼어요. 확인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제발 아니기를 바라던 마음으로 남편과 친자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 접수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게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의 감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고 확실히 하는 게 맞았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더디게 흐르던지 도무지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오래 기다린 끝에 드디어 결과지가 집에 도착을 했고 저는 조심스레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동생의 아들이 마시던 종이컵이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과 99.99% 친절한 결과가 나왔어요. 세상에. 저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리로 계산이 되지 않더군요. 그 아이와 제 아들이 동갑이라는 건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결혼했을 때 둘은 이미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남편의 자식이 또 있었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배신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둘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한 장소로 불러냈습니다. 둘에게 확인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대로 알아야 했어요. 카페에서 기다리는데 둘이 같이 들어오더군요. 남편도 동생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수정이도 불렀어? 언니 나왔어요? 둘을 한쪽에 앉히고 마주보며 앉았어요. 이미 한바탕 울어서 잠긴 목소리로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둘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아들이랑 내 남편이랑 부자지간이라는데 어떻게 된 일이야? 여보! 언니 숨길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당신 얘랑 자식까지 낳았니? 그것도 우리 형이랑 같은 애? 친자검사 어떻게 했어? 못 들었어? 당신 아들이 나 댓글 테러해서 경찰에 신고했어. 거기서 만났는데 걔는 날 너무 싫어하더라? 일면식도 없는 애가 나한테 왜 이러나 했더니 이유가 이거였네. 맞지 김수정? 네 아들이 이것 때문에 나 싫어하는 거잖아. 언니 그동안 나 손재로 살았어. 한때는 내 남편 하고 싶어서 언니한테 모지게 굴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이 사람이 언니랑 절대로 헤어질 수 없대. 나 받아들였어. 지금처럼 아들 키우면서 이대로 살게.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언니. 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당신이 나한테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그동안 두 집살림 했던 거야? 나랑 수저집 오가면서 그렇게 살았어. 한 번이었어.
딱 한 번 실수했는데 아이가 생겼어. 내 자식인데 버릴 수 없잖아. 그렇다고 너한테 키워달라고 하니? 차마 알릴 수가 없어서 그랬어. 나는 너랑 이혼 안 해, 절대로. 너랑 우리 형우 다 지킬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냥 모른 척 해줘. 지금처럼 지내면 돼. 미쳤어? 이렇게 그냥 지낸다고? 수정이랑 당신 나눠 가지면서 나는 못해. 알게 된 이상 그렇게 못 살아. 이 남자가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저더러 남편을 나눠 가지며 살라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이혼해. 내가 이혼해 줄게. 이 사람 네가 가져. 네가 그랬잖아. 나한테 뺏어가겠다고. 줄 테니까 네가 가져. 안 돼. 뭐가 안 돼? 왜 안 돼? 나는 이혼 안 해. 내 인생에 이혼 같은 거 없어. 웃긴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맞는 건 너야. 너, 나 결혼 전에 스폰 받았다며. 뭐? 수정이 너 남편이 제가 배우 시절 스폰 받은 일은 알고 있었어요. 보나마나 동생이 말을 한 것 같았어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아는 체 하지 않았기에 알고 있는 줄 몰랐는데 어쩜 한 번도 말을 꺼내지 않았는지 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싶더군요. 정 이혼하겠다면 언론에 알릴 거야. 너 스폰 받은 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 아들은 안중에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자식한테 이혼 가정은 안 돼. 너 끝까지 정말 너무한다. 네 인생 망치는 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현명한 선택하길 바랄게. 수정아, 가자. 언니 미안해요. 남편과 동생은 그렇게 저를 두고 가버렸어요. 매몰차게 돌아서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외로웠습니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너무나 낯설었어요. 남편은 처음부터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실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혼? 아니면 눈 감고 이대로 사는 거? 무엇이 저에게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한때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 저희 꿈인 배우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한눈 판 적도 다른 마음을 먹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왜 이런 가혹한 짓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